하루 만에 금이 9%나 빠졌습니다. 평소 금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믿어온 분들일수록 그날의 캔들은 공포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급락을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흔들림이라기보다 시장이 이미 극단적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딱 하나의 핀이 꽂히며 무너진 구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 가격은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상승이 완만하면 시장은 충격을 흡수하지만 상승이 가팔라질수록 구조는 취약해집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는 얇은 유리처럼 되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작은 뉴스 하나, 작은 인사 하나, 작은 발언 하나가 가격 전체를 흔듭니다. 그날 시장이 반응한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둘째, 이번에는 매도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외신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 자금이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였다는 해석도 나왔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를 누가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 상태로 시장이 방치되어 있었느냐입니다. 즉, 금시장은 이미 과열과 쏠림으로 인해 한 번 흔들리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형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금으로 자산이 몰리도록 설계한 것 아니냐? 이른바 미끼론, 음모론이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만큼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오른 배경에는 단순한 투자 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화 신뢰의 약화와 지정학적 균열, 그리고 국가 단위의 움직임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급락은 금이 위험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금 시장이 민감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민감해진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려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왜 이런 변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값이 오른 이유를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전자산을 샀다. 로만 정리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핵심은 불안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의 불안은 경기 침체, 기업 실적, 주가 하락 같은 사이클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동시에 법정화폐의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약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화폐는 원래 신뢰로 움직입니다. 금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사회의 합의가 지탱해주는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부채는 늘어났고, 재정은 팽창했고, 인플레이션은 한 번 경험한 뒤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돈이 지금 얼마냐가 아니라 내 돈이 5년 뒤에도 같은 힘을 가지냐로요. 그래서 자금이 현물로 이동합니다. 금은 대표적인 저장 자산이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원자재,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곤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특정 국가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신흥국이든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금이 오른 것은 특정 지역의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법정화폐의 신뢰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회복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통화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통 처방은 긴축입니다.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정통 처방을 실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단지 시장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부채의 이자 비용을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강한 긴축은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정치적 저항을 불러옵니다. 결국 해야 하지만
하기 어려운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이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법정화폐의 힘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결론이 계속 유지되는 한 금에 대한 수요는 단기 변동과 상관없이 뿌리부터 지지받습니다. 즉, 금값 상승의 진짜 연료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의 재배치입니다. 지금 금값을 이해하려면 개인 투자자 심리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금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미 국가 단위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을 가장 꾸준히, 가장 공격적으로 사들인 주체는 다름 아닌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중심의 질서가 흔들릴수록 금은 다시 국가 신뢰의 담보로 복귀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탈달러입니다. 이 탈달러는 단순히 달러를 싫어한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국제 결제, 무역, 외환 보유, 제재 리스크까지 연결된 안보와 금융의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든 달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결제망이나 자산 동결 같은 수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고 외환 보유 자산을 재구성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상대국의 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국적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달러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하나의 대체축을 만들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축통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달러를 줄이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요? 중국은 위안화를 키우고 싶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기축통화처럼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 금융시장의 깊이, 법치와 투명성, 정치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그냥 위안화로 합시다가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의 제약이 있고 엔화 역시 장기 디플레이션의 기억과 부채 구조가 부담입니다. 결국 완전한 대체 통화가 아직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완벽한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결제와 신뢰를 부분적으로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달러 흐름이 강해질수록 중앙은행들은 금을 더 사들입니다. 금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자국 통화의 신뢰를 방어하는 수단이 생기고 위기 시에 최후의 담보가 됩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저 나라는 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의 언어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수익을 넘어 전략 자산의 성격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금값 상승은 단순히 시장이 과열돼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재배치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은 단기적으로 출렁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라는 장기 플레이어가 매수의 한 축을 잡고 있는 이상 금은 쉽게 무너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탈달러 흐름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실제로 달러 없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바로 여기서 금이 등장합니다. 기축통화가 흔들릴 때 시장은 새로운 완전한 대체품을 즉시 만들지 못합니다. 대신 현실적인 우회로를 찾습니다. 그 우회로가 바로 부분적인 금 태환 혹은 금을 담보로 한 신뢰 보강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산유국과 에너지 수입국이 거래를 할 때 달러 결제를 줄이고 다른 통화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위안화로 석유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즉시 따라붙습니다. 좋다. 그런데 내가 받은 위안화를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쓰지? 통화는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잘 돌 때 가치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본 규제, 환전 제한, 시장 유동성의 깊이 같은 문제가 있으면 상대국이 보유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려면 받은 통화가 언제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 출구로 제시되는 것이 금입니다. 받은 위안화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 한 문장은 상징성이 큽니다. 완전한 본위제는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통화를 금에 고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금으로 정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통화는 최소한 금이라는 실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통화의 신뢰를 금이 보증하는 구조가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금값에 주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과 국가 단위의 금 수요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금이 그냥 금괴로 창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국제거래의 안전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수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시장 심리가 바뀝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금은 더 이상 위기 때만 사는 보험이 아니라 새 질서에서 신뢰를 연결하는 핵심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단기 변동을 반복해도 하단이 점점 단단해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는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금으로의 전환을 약속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언제나 완벽하게 이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런 발상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만큼 달러 중심 결제에 대한 불안과 대안 모색이 깊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왜 아무도 막지 못합니까? 정말 못 막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안 막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환경에서는 막고 싶어도 정통 처방을 쓰기 어렵습니다. 금을 누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 자체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금이 오르는 이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법정화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명확합니다.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재정을 긴축해서 돈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문제는 이 처방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높은 부채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동시에 두꺼워진 구조에서 금리 인상은 단순히 물가를 잡는 정책이 아니라 부채 비용을 폭발시키는 스위치가 됩니다.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사람과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채 이자 비용이 늘면 재정이 더 압박받고 다시 차입이 늘고 이는 다시 통화 신뢰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늘 줄타기를 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경제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긴축은 정통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반발이 생기고 성장률이 내려가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결국 정책은 점점 더 강한 결단이 아니라 완만한 조절로 흘러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시장이 읽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화폐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릴 만큼 강한 긴축은 나오기 어렵다. 이 기대가 형성되면 금은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금값 상승이 누구에게 유리하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는 금 보유량이 많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탈달러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매집해온 국가들은 금값 상승이 곧 자산 가치 상승이자 전략적 안전판 강화가 됩니다. 물론 금값이 너무 올라가면 추가 매집이 부담이 되니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해둔 금이 많을수록 변동성의 시대에 방어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금값을 올렸다고 봐야 할까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올릴 목적의 설계라기보다 정치, 통화 지정학의 압력이 같은 방향으로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금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금은 지금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계가 동시에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신뢰의 온도계가 되었습니다. 금이 흔들릴 때 오히려 사야 한다는 말은 자극적이지만 그 근거가 감정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투자 타이밍을 찍는 식의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놓고 보면 왜 금이 단기 급락을 겪어도 장기적으로 다시 힘을 얻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금 수요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장신구 수요, 산업 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장 가치 수요입니다. 장신구와 산업 수요는 경기와 가격에 따라 출렁이지만 큰 틀에서는 급격히 폭발하지도 급격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면 저장 가치 수요는 시대의 공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공기는 분명합니다.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이전만큼 강하지 않고 국제 질서는 갈라지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 중심으로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만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대신 현물로 일정 부분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 흐름은 개인뿐 아니라 기관, 그리고 국가까지 확장됩니다. 즉, 저장 가치 수요는 단기 뉴스에 흔들리더라도 구조적으로는 계속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광이 늘고 공급도 늘어서 가격이 잡히지 않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은 석유처럼 오늘 투자하면 내일 생산이 늘어나는 자원이 아닙니다. 탐사에서 발견, 인허가, 개발,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도 막대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대형 금광 발견이 줄어드는 추세가 언급됩니다. 쉽게 말해 파낼 곳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적 채굴량, 남은 매장량, 연간 채굴량 같은 숫자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금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더 깊은 곳에서도 채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공급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는 간단해집니다.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큰데 공급은 빠르게 늘기 어렵다. 이 조합은 가격의 장기 우상향 압력을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단기 조정은 반복됩니다. 금은 안정자산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는 자산이기도 해서 기대가 과열되면 급락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급락이 나올 때마다 왜 사람들이 다시 금으로 돌아오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한 수요 공급의 비대칭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 시장을 볼 때는 단기 캔들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단기 하락은 끝이 아니라 과열의 정리일 수 있고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리 뒤에는 다시 수요가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금 시장이 특정 인사 한 명의 이름에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이 얼마나 정책 민감 구간인지 보여줍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은 결국 상대 비교로 움직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얻는 보상, 즉 금리가 높아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수록 금은 다시 빛이 납니다. 이번 급락의 트리거로 거론된 발언과 인사시 이슈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시장이 읽은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덜 내려갈 수도 있다. 혹은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정책보다 기대의 변화입니다. 금값은 이미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단기간에 급등한 뒤였죠. 이런 시장에서는 확신의 균열이 곧 변동성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라는 큰 흐름에 베팅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흔들리는 듯한 신호가 나오면 숨어있던 레버리지와 쏠림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9% 같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즉, 사건의 본질은 한 인물의 성향이 아니라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얼마나 민감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보다 얼마나, 어떤 속도로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달립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실제 인하 포기 기대에 못 미치면 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강하면 금은 다시 탄력을 받습니다. 즉, 금은 이제 정책의 속도 게임에 들어와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든 동결이든 결국 화폐 신뢰를 획기적으로 회복시키는
강한 긴축이 나오기 어렵다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채 부담이 너무 크고 긴축의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책은 강한 정상화보다는 관리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리 국면에서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큰 틀에서는 다시 수요가 살아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라는 바람이 잠깐 약해져도 금을 떠받치는 바닥에는 법정화폐 신뢰 문제, 지정학적 갈등, 중앙은행의 전략적 수요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동은 금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금 시장이 이제부터 정책 기대에 따라 더 자주,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단기 이벤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원칙. 둘째, 구조적 흐름과 정책 경로를 분리해서 보는 냉정함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가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금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내 자산에서 금을 어떤 역할로 둘 것이냐입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라기보다 시대가 불안정할수록 빛나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첫째, 금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금을 단기 시세 차익의 대상으로 보면 하루 9%, 급락 같은 변동에서 심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금을 보험으로 보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매일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의 핵심 가치는 위기나 신뢰 붕괴 국면에서 자산 전체의 낙폭을 줄이고 현금의 구매력이 훼손될 때 완충제가 되어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화 신뢰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금은 그 역할을 더 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금은 올인이 아니라 배분의 영역입니다. 금은 변동성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 기대와 포지션 쏠림이 겹치면 단기 급락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간다면 목표는 맞추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버티려면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과하면 조정 때 공포가 커지고 비중이 적절하면 조정은 소음이 됩니다. 자산 배분에서 금은 주식과 채권, 현금, 부동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리스크에 반응하는 자산을 함께 가져갈 때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됩니다. 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수 방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금은 이벤트를 맞추려는 순간 실수가 커집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냐를 맞추는 게임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될 때는 일부를 천천히 담고 급락이 나와도 공포에 던지지 않도록 분할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금의 구조적 상승 논리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일시적 하락이 끝이라기보다 정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정리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현실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을 노후 대비로 본다면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의 시계를 가져야 합니다. 금은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와 국가 단위 수요, 공급 제약이라는 큰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쉽게 사라질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의 금 시장은 무섭다기보다 예민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민한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금을 수익의 도박으로 쓰지 말고 자산의 균형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루 9%의 급락도 당신의 노후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